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는 솔직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서울 수도권 태반이 공실이고 반이 공실이면 얼마나 유령 도시 같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 0.7명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소멸될 수준의 출산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슈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가격 하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분석왕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 0.7명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남자 40만 명, 여자 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좋아서 40만 가구가 만들어졌을 때 합계 출산율 0.7명은 40만 가구의 0.7을 곱하면 28만 명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자녀 세대에는 28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80만 명이지만 자녀 세대는 28만 명이 돼요. 그리고 28만 명이 성비가 좋아서 남자 14만 명, 그리고 여자 14만 명 이렇게 됐다면 또 14만 가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14만 가구에서 다시 0.7을 곱하게 되면 9만 8천 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손자녀 세대로 갔을 때는 9만 8천 명이 되는 거예요. 조부모 세대에서는 80만 명이었는데 부모 세대에서는 28만 명으로 줄었고 자녀 세대에서는 9만 8천 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0.5명인데요. 이거는 80만 명이 손자녀 세대로 가면은 5만 명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아직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2020년대생들이 전반적으로 20만 명대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2020년대생들은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그들이 어른이 돼서 합계 출산율 2.1명을 유지했을 때 같은 20만 명대가 태어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0.7명대를 유지하게 된다면 거의 7만 명 정도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현재 과거에 80만 명에서부터 40만 명대의 출산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는 20만 명대의 출산을 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후가 됐을 때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7만 명에서 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2.1명대의 출산율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숫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세계 유례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OECD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가 홍콩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인데요.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출산율 1명 이하의 유일한 나라이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출산율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1.6명대로 내려갔을 때부터는 출산율 관리를 굉장히 하는데 한국은 2017년부터 출산율이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약 5년에서 6년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는 솔직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한국은행으로 대표되는 기관이 유일한데요.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저출산이 조금만 이어지게 된다면 204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은의 원 보고서를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1.14명을 유지했을 때 2040년대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성장률이 음수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 할인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매년 1,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동산 자산을 5% 금리로 나누게 되면은 그 자산의 적정 가치가 2억 4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가치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만을 써서 건물을 가치 평가하진 않지만 부동산 가치 평가를 실제 하는 감정 평가 기관에서
관점에서도 실무에서는 대형 오피스 빌딩을 이런 현금 흐름 방식으로 절반, 그리고 거래 사례라고 해서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느냐, 그거를 반반 섞어서 실제로 내재 가치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도 사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주택도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친 임차료를 쭉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주택의 적정가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잔존해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1년에서부터 30년까지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할지, 아니면 1년부터 100년까지 현금 흐름을 할인할지, 약간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치 정도 되는 그런 현금 흐름을 할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잔존 가치로 넣어서 100년치의 현금 흐름 할인값 플러스 그 미래 부분은 잔존 가치를 더해서 총 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전세 가격과 그리고 갭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 부분은 실제로 이걸 현금 흐름표를 쭉 나열해서 그려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약 40년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을 전세 가격과 유사하게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가격은 전세가 플러스 갭 가격인데, 갭 가격은 잔존 가치, 즉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요. 전세 가격은 주택의 수명을 약 40년 정도로 생각하고 그 40년 정도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도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값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구성도 조금 다릅니다.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의 2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갭 가격이 전세가의 1배만큼 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의 1.2배 에서 1.3배 정도의 매매 가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방의 경우에는 갭 가격이 전세 0.3배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지역을 바라볼 때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데에는 전세의 2배에서 2.5배를 주면서 좀 미래 잔존 가치 갭 가격에 대해서 고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방을 바라볼 때는 전세 0.2배나 0.3배 정도 주면서 미래의 잔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는 형태로 시장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서 갭 가격에 굉장한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서울이나 세종 같은 그런 대도시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를 매매 가격에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약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 되어서 주택 수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의 현금 흐름이 전세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갭 가격이라는 건 재건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택이 또 한 수십 년 가게 될 텐데,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 가격에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재건축이 쉽게 되고, 쉽게 된 재건축에서 높은 임차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임차료를 할인하게 되면은 높은 갭 가격이 된다, 이렇게 가격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2040년대부터 한국은행 기준 통계를 갖고 오더라도 최소한 2040년대부터 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 시점에 임차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미래 시점에 재건축이 손쉽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매년 일정한 퍼센티지로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도 매년 2% 정도 잠재 성장할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임차료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만약에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서 임차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산 전체 현금 흐름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만들어내는 면적이 종전 대비 훨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건물의 가치가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라고 한다면, 건물 가치 역시 상당히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출산율이 조금 내려갔을 때, 미국 출산율이 당시 2명에서 1.8명대로 내려가니까 출산율 하락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산율 2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이런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됐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가속화해서 출산율 1.3명에서 0.7명대로 한 번에 내려간 나라가 없었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금 6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부서진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장기 보유 자산, 부동산으로 위시되는 이런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가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는 굉장히 평온하게도 이런 낮은 출산율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공식적인 매체에서 논의 하나 없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정말 엑셀을 조금만 하신다면은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집어넣어서 현금흐름을 만들게 된다면 현재보다 정말 30-40% 이상 현저히 하락한 그런 부동산 가격으로 조사가 되는 거를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주택의 그 매매 가격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전세 플러스 갭 가격인데요. 전세 가격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약 40년, 50년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기간 동안에 임차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지금의 전세 가격과 굉장히 유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갭 가격은 그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된 다음에 더 좋은 새 집이니까 높은 임차료를 받으면서 그 주택을 미래 임차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갭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이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2064년이 되는 거고요. 하는 기준으로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나 가팔라서 2050년이나 60년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인구도 너무 줄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임차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공실률도 엄청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부모 세대의 80만 명이고 손자녀 세대에는 5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는 조부모 세대 80만 명인데 손자녀 세대로는 9만 8천 명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면은 미래에는 정말 말 그대로 건물 절반 이상이 공실이 될 거기 때문에 주택이 재건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갭 가격이라고 하는 게 미래가 있다고 전제해서 형성이 된 건데 이 갭 가격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제로에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주택 가격은 현존하고 있는 주택에 멸실될 때까지의 임차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전세 가격 정도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게 된다면은 서울은 전세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 올라가고 갭 가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됐을 때는 거의 40에서 50% 정도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시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 약 30에서 40% 매매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방에 있는 주택 가격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고 있냐면 지방은 전세의 1.2배 정도 주고 있고요. 이 얘기는 지방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갭 가격을 0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으로 벌써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다른 지역들,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지역들이 멸실될 리가 없고 공실이 날 리가 없고 여기는 영원히 주택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낮아진 출산율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15년, 20년 더 가게 된다면 미래는 상당한 공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직 주택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지금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갭 가격이 제로로 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2024년에 당장 일어나냐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해서 이어졌을 때 미래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시점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통계는 추세선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의 낮은 출산율은 결국 마이너스 성장률, 높은 공실률, 그리고 어려운 재건축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을 근본부터 흔들 만한 그런 이슈로 커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서히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굉장히 소멸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4년 1학년 입학생들이 40만 명을 깨지면서 올해 35만 명이 입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가 이제 하나급밖에 안 남는 그런 서울 시내 학교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7세를 만나는 그런 세대들은 한국의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0세 7세에서 좀 지나면 결국 8살부터 19살 중고등학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대학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인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지원 시설, 교육 시설,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도 미래의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 생각은 집을 산다는 거는 최소한 40년 아니면 더 길게 100년 이상 영원히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할 거고,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갖고 와서 이 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는 현재 이 가격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들로 하여금, 우리 밑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친구들은 20만 명이면 좀 지나면은 9만 명으로 내려갈 텐데, 이들에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유효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게 하는 심리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더 정밀하게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졌을 때 앞으로 부동산,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별로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정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채부심 분석왕에서 이런 좀 어두운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통계나 여러 상황 조건들을 반영했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정되고 있는 그런 주택 가격, 갭 가격이 미래를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소위 아주 밝고 아름답게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매우 어두울 수가 있다는 거를 경고를 하고 싶은 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민에 대한 그런 정책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었고, 다른 나라가 출산율 2명에서 1.8명으로 깨졌을 때 그때부터 자산 가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연구를 할 때 우리는 1.3명에서 0.7명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연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연구와 정책들을 발표해야 되거나 지금부터라도 정책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식구조를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인구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민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민을 하는 것도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지만, 저도 젊었을 때 이집트에서 1년 정도 살아봤었는데, 외국에 1년을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문화 관습적인 부분도 다 다른데,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한국 망해라, 한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정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미래 세대들이 어떤 어른이 돼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 수도권 태반이 공실이고 반이 공실이면 얼마나 유령 도시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제도를 바꿔서 미래 한국 역시 지금처럼 굉장히 찬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국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정말 조금만 계산해보면 매우 암담한 수준입니다. 특히 20년대 태어난 출산 가구가 너무나 줄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신생아론이라든가 그런 출산과 관련 여러 가지 대책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그 높은 주택 가격도 수도권 과밀화라는 그런 구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수도권의 다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기업의 본사가 한 개 도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어느 정도는 지방 분산이 다 되어 있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러운 잔잔한 지방 경제 체제들이 있는데, 한국은 서울 쏠림이라는 것이 약 60년에서 70년에 걸쳐서 너무나 공고해졌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이
다 소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 수도권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 인구의 50% 넘게 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도권 과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도권 과밀이 결과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높은 경쟁 압력, 그리고 부족한 시간,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모든 게 다 부족해지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결혼, 연애, 출산 이런 부분들이 다 못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분석과 다른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만 낮춘다고 출산율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에 대한 그런 해소 정책들이 한국 출산율 제고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냥 출산율 얘기하고 국가 얘기하면 너무 먼 얘기니까 저는 이거가 결국은 우리에게 매우 체감이 되는 집값, 주택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이 정말 이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 어느 시점에 현저히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매우 불행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왕 최상욱이었습니다. 저희 채부심 채널은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 스트리밍 정보도 전달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잘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분석왕 시즌1에서 수도권 과밀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다뤘고 저출산도 다뤘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그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줘야 바이럴도 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만큼 영상 꼭 보시고 좋아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